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투입니다. 오늘 제 얼굴 없어서 놀라셨죠? 네, 오늘은 얼굴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화장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마이크를 쓰는데 이게 지금도 그러려나 모르겠네. 삐삐 소리가 조금 잡히는 것 같아서 제가 쓰는 블루예티 마이크 ASMR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잡힐까봐 조금 작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리뷰할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 책. 제가 지난번 책 자랑했던 그 책 중에 하나, 클로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카메라로 제 얼굴을 잡을 수는 없고요. 쌩얼이기 때문에. 하긴 맨날 똑같은 얼굴이라 뭔 차이가 있겠어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똑같은 얼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은 잡지 않고 죄송하지만, 네, 제 찻잔을 잡아서 빨간색 연필 많이 있지요? 네, 제 칸막이 책상입니다. 제가 집중할 때 쓰는 칸막이 책상에 카메라를 두고 클로지에 대한 도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좀 그래요. 그 좀 그렇다는 말 자체가 뭔지는 제가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분은 게리 마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은 건데,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안 나왔나? 네, 게리 마커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뉴욕 심리학과 교수야. 이럴 줄 알았어. 심리학자들이 쓴 책들은 다 이 모양인가 봐요. 자, 쉽지가 않았어요. 좀 어려웠고요. 제가 이 책을 또 두 번 읽었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래서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조금 짜증이 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제 생각에, 저의 이 낮은 지능과 두뇌로 제 생각에 나한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건질만 하다라는 부분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 클루지라고 하는 책. 자, 첫 번째 읽었을 땐 짜증이 났고, 두 번째 읽었을 땐 머리가 아팠고, 네, 제 심경입니다. 자, 이 책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추천사예요. 추천사의 내용이 너무 감명이 깊어서 이 책을 엄청 기대하고 봤다가 홀딱 깼습니다. 자, 추천사가 누가 쓰셨나 봤더니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고 하시는 유튜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훈남이시더라고요. 잘생기셨던데요. 네, 그분이 추천사를 너무 잘 쓰셔서, 앞에 추천사 부분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보다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추천사의 내 인생 최고의 책이라고 라이프 해커 자청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던 책이고요. 어떻게 심리학이, 이 소리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크게 잡히려나? 좀 걱정되네요. 자, 어떻게 심리학 책이 나의 인생을 바꿨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생은 의사결정의 게임이고, 이 책은 그 의사결정 능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자, 사람은 하루에 100만 개가 넘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오늘은 뭐 먹지? 뭘 입지? 누구 만나지? 이런 무한한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이 이루어진다. 바로 의사결정의 결정체가 현재 내 모습이다. 그래서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의 격차가 된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인생의 결정을 통해서 그게 내 큰 인생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누구나 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고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의사결정과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친절한 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버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100명이 넘게 있지만 한두 명도 시작하지 못했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할 거야. 구독자를 모으지 못할 거야. 아직 더 준비해야 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꺼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자, 너무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꺼리도록. 하지만 100명이 망설이는 이 순간 여러분께서 당장 시작한다면 그 100명 중에서 1등으로 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건 유튜브를 좀 더 빨리 시작할 걸.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클로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이 책의 13페이지입니다. 방금까지는 추천사에 관한 글이었고요. 클로지, 생각의 함정들, 그러나 생각의 무기.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클로즈란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여기 친절하게 15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클로즈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을 뜻한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바보같이 풀거나 뭔가 좀 멍청한 방식으로 하는 해결책 이런 게 클로즈라고 합니다. 너무 현명하지 못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클로즈, 서투른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책에서 앞에 막 기억에 대한 전략,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추론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앞에 부분을 제가 페이지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는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건가 읽고 내가 또 생각을 깊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조금 머리가 아팠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책을 사서 이렇게 머리가 아파야 되나 솔직한 저의 심경이었고요. 또 이제 읽으신 분들마다 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15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다 읽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52페이지에 신중한 선택이 항상 최선일까? 신중한 선택이 항상 최선일까? 근데 이것도 참 고뇌하게 하더라고요.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후회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빨리 선택을 했어요. 근데 또 너무 내가 생각 없이 선택을 했나?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이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숙고체계는 이따금 신중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작동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체계는 이런 숙고체계라는 게 아직도 최신 발명품이에요. 라고 나왔어요. 선조에게는 숙고체계가 아직도 최신의 발명품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조들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빨리 선택하고 빨리 사냥해야 되고 빨리 포식자로부터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때그때 선택을 빠르게 해야 되지 않았나. 근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란다.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3시여가지고 제가 이제 구독자가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구독자가 지금 안 늘고 있어서 구독자가 정체됐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구독자분들이 조금 한 5명 정도 늘었습니다. 5분 정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쌩얼이고 마음은 급하고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의 브레이크를 급히 밟아야 할지 아니면 옆에 좁은 길로 빠져나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때 숙고체계를 곰곰이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차는 우리를 덮치겠죠. 그래서 고려할 변수들이 너무나 많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의식적인 이러한 곰곰이 생각하는 숙고보다는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인 결정이 더 나은 기량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 필자의 의도는 제 생각으로 빨리 내린 결정도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만큼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결론을 내리신 걸 보니까 빨리 내린 결정도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순간도 있지만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또한 있다. 그래서 빠른 결정을 강조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빠른 결정. 근데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둘 다 후회가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뭐든지 다 후회가 따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후회가 좀 더 적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4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도 막연한 인간의 언어. 자, 우리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질 않죠. 그냥 직설적으로 나 너 싫어 이렇게 말하거나 아이들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딱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떻죠? 돌려서 말하고 저 말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나 막연한 인간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도 뭐 여기서의 책의 예문은 무더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무더기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게 무더기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너무나 막연한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 우리가 언어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했더라면, 분명하게 표현을 한다라면, 잘못된 추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나온 책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의 책은 이렇게 나왔어요. 단어의 의미 경계가 좀 더 분명했더라면 아마도 잘못된 추론이 현혹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분명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헷갈리진 않을 것이 아닌가. 제 손이 여기 보이네요. 헷갈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좀 너무 막연한 것 자체가 이것도 우리의 클로즈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좀 뭔가 조잡하고 서투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좋다 싫다 팍팍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또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삥 돌려서 말하자니 또 혼란을 주는 것 같고 이게 참 언어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뒤로 미루는 행동. 이건 전형적인 자기조절의 실패다. 자, 뒤로 미루는 거. 저도 심심하면 뒤로 미루는 행동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고 완벽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기를 조절하는 게 실패한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 자기 조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루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으면서 머리 아팠는데 243페이지에 보면 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붕괴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너무 궁금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붕괴되는 거지? 빨리 결론을 찾고 싶다. 성격이 급한 나로서는 빨리 결론을 찾고 싶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서두의 내용의 설명들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특히 읽다가 조금 이건 뭐야 약 올리는 거야 하는 것 같았던 말들이 갑자기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잘 분류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7톤의 자동차 수리 편람과 비슷한 DSM-IV다.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 편람 제 4판의 약자다. 이렇게 중간에 나온 거.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 혼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소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글귀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자, 마음이 왜 쉽게 붕괴되는 것일까? 그리고 또 마음은 일정한 방식으로 무너진다? 그래서 또 궁금증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또 정신장애, 우울증과 연관시켜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정신장애는 그것을 겪는 개인에게 아주 독특하고 아무 설레도 없이 불현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다 속으셨죠. 불현듯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정신장애는 원래부터 그런 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이제 발현한다라고 합니다. 정신장애는 계속 재발하는 일꾼의 증상들이다. 자, 기계로 생각을 해본다면 엔진은 멀쩡한데 계속 전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마음의 경우에도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오작동들이 있다. 근데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제가 제 감정 컨트롤, 어떤 심리적인 컨트롤이 안 돼서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그런 심리적인 약점은 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트라우마가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증상과 강도, 어떤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증상 강도와 빈도는 당연히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감기에 걸린 두 사람 증상이 아주 똑같을 수가 없듯이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된 두 사람이 똑같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아주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는다. 자,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간 마음이 망가질 수 있는 방식과 불쾌감, 불안, 공포, 편집, 망상, 강박, 걷잡을 수 없는 공격성, 이런 특정 증상들이 재발하는 방식에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똑같이 기본 양식들이 반복해서 관찰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정한 방식으로 망가질 수 있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열심히 읽었는데 이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 해답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서 제 자신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걸 찾기 위해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25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정신질환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진화의 우연한 사건들 때문에 생겨났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화하면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느냐? 담배, 알코올, 마약, 여긴 코카인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마약이죠. 도박이나 뭐 인터넷에 중독되는 거, 우리 핸드폰 중독도 심각하죠. 그럼 이런 중독들,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중독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단기적인 이익. 우리 한번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술을 한 잔 먹으면 조금 아무렇지도 않죠? 두 잔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세 잔 먹으면 좀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마셨을 때는 순간적인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게임을 하거나 뭐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런데 장기적인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술을 내가 오늘 왕창 마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오늘 왕창 마셔서 기분 좋아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췄어요. 그리고 막 떠들어대고 수다를 막 떨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24시간이 지나고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의존증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는 이익과 혜택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았을 때 짧게 바로바로 나에게 뭔가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독이 되게 되면 그때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나중에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둘의 비율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할 때,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이때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도 현실감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데, 또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 아, 근데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하다가 우울증 갑자기 253페이지에 우울증 환자에 대한 어떤 현실 왜곡에 관한 이야기가 또 생뚱맞게 나와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분께서 우리를 비탄에 잠기게 하는 것, 아주 슬픔에 잠기게 하는 건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이가 인형을 잃어버리는 것과 왕이 왕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한 비례의 법칙에 의해 똑같이 중대한 사건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가 인형을 잃어버린 것과 왕이 왕가를 잃어버린 게 똑같이 중대한 사건이라니. 이거 한마디로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것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 작은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 자체가 그거를 좀 너무 크게 과장되게 생각해서 이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장애나 우울증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제가 이런 비슷한 우울한 경험을 했던 경우가 예전에 베어울프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했던 베어울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제가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극장에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를 극장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그 영화를 정말 되게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나도 모를 상실감에 정말 별일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운받아서 봐도 되는 건데 혼자 망연자실했던 그때 내 모습을 떠올리면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별일 아닌데 사실. 근데 그 영화 몇 분 첫 장면 못 봤다고 엄청나게 이제 망연자실하고 이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표정으로 극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됐죠. 내가 너무 그걸 과대평가하고 너무 크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떤 별일 아닌 것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좀 마지막쯤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265페이지에 인상 깊었던 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라는 25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266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기계가 점점 효율적이고 완벽해짐에 따라서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한번 읽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계가 효율적이고 완벽해져요. 근데 인간의 위대함이 더 분명해진대요.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점이 더 위대해진다. 왜냐하면 인간과 기계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이 기계와 같다고 생각해 볼까요? 감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이 울고 있는데 내 할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인간미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에게 끌릴 수 있는 매력이 기계와 다르게 약간의 실수도 하고 우리의 감정도 이해해주고 이런 불완전함이 있어서 인간이 더 멋지고 위대해지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은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26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클로즈를 이겨내는 13가지 제안이 나왔어요. 저는 이 책에서 건질 게 이거였습니다. 아, 드디어 속 시원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클로즈가 우리에게 뒤엉킨 그런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라면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난 그 해결책을 빨리 찾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결책이 맨 뒤에 나와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클로즈를 이겨내는 13가지 제안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설들을 함께 고려해봐라. 대안을 생각해라. 자, 대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증거들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우리는 다 주관적으로 우리만의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면,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빌 클린턴 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그 말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생애에 여러 국면에서 만났던 몇몇 사람들은 내가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갖고 있지 못한 확신을 모든 것에 대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한 가지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다르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선택한 길뿐 아니라 내가 최종 선택을 했더라도 가지 않은 길,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 그것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하다. 그래서 주관적인 선택을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한 생각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의 틀을 짜고 질문을 재구성해라. 그럼 문제의 틀을 짜고 질문을 재구성해라. 근데 이 말도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쉬운 예가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자, 비누가 99.4% 순수하다라고 합니다. 99.4%. 그러면 0.6%는 유해한가?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0.6%의 위험성이 있고 유해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누를 쓰는데 99.4%가 순수하더라도 0.6%의 유해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광고나 이런 광고에 나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굉장히 약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나쁜 점이 그럼 90%가 좋으면 10%가 나쁜 점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님을 명심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미국 인구를 통틀어서 신발 크기와 일반 지식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신발 크기하고 인간의 지식 사이의 상관관계라니 신발이 클수록 지식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통계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건 그거죠. 신발이 크다라고 하면 어른이잖아요. 발이 크다라고 하면 어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 발이 큰 만큼 그 사람의 생각도 컸을 테니까 당연히 지식이 많겠죠. 그러면 신발이 작다라고 하면 그건 아이일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그럼 아이는 작은 신발을 신는 아이는 당연히 아직 어린아이니까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신발을 만약에 내 발이 되게 쬐금해서 어린아이인데 큰 신발을 사서 신는다고 해서 절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오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마라. 우리가 통계치로 봤을 때 예를 들어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 평균적으로 더 신뢰할 만 하겠죠. 당연히 2,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200명보다는. 그리고 야구선수가 한 경기에서 4할을 치는 것보다 4할을 치는 것은 한 시즌 동안에 4할을 치는 것과는 도저히 같을 수가 없겠죠. 좀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해볼까요? 시험에서 매번 100점을 맞는 친구가 있어요. 시험을 봤다 하면 100점이에요. 1년에 시험을 4번 보는데 4번 다 100점이에요. 이런 친구와 그냥 우연치 않게 딱 한 번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 학생이 같은 학생일까요? 똑같이 지능이 높고 영리한 친구일까요? 딱 한 번. 시험 4번 봤을 때 4번 다 100점 맞은 친구하고 한 번 100점 맞은 친구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잘 평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보고서 그것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서 결정하라. 충동을 어떻게 잘 조절하시나요? 나의 충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만족스럽게 부른 상태예요. 부른 상태에서 마트에 가서 식품을 고르는 것과 배가 엄청나게 고픈 상태예요. 그때 마트에서 아니면 가게에서 사 먹는 인스턴트 식품. 그냥 눈에 들어오는 막 단 음식이 엄청 땡겨가지고 사는 거. 이것은 전혀 다른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리 결정한 것들만 구매하기로 결심을 하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음식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올 수가 있다.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미리 결정한 것들만 구매하기로 결심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그냥 가기보다는 미리 내가 무엇을 사야겠어 라고 필요한 목록을 적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간의 충동에 휩싸여 있을 때보다 미래를 계획할 때 더 나은 우리가 되는 거다. 충동에 휩싸여서 하는 결정보다 좀 더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우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순간의 충동보다는 더 먼 미래를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 막연히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예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근데 이런 말로는 절대 해결되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감자튀김을 보면 그것을 멀리하겠다와 같이. 또 이렇게 응용을 해볼게요. 공부를 할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건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시는 게 더 효과가 높다고 해요. 제가 저희 딸 공부하는 거 보니까 공부는 5분하고 막 5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너 공부할 때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공부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친구들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뭐 패매가 오는 건지 뭐 카톡이 오는 건지 계속 오니까 이게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눈에 보이면 자꾸 그것을 하게 돼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겠다 라든지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면 목표 달성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272페이지로 가서요. 피로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한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와 다를 게 없다고 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결정은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적절한 휴식과 최대한 집중력이 발휘될 때, 그럴 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왜냐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사실 피로할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내가 결정을 내릴 때 휴식을 좀 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7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해봐라.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익과 비용을 평가해보라니. 자, 예를 들어서 비용에 대한 예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안 가면 음악회 입장권에 쓴 돈을, 음악회 입장권을 미리 사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내가 안 가요. 그럼 이거는 돈을 낭비하는 게 되겠죠. 비용을 낭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완전 다른 예입니다. 행동에 대한 이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비용적인 면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이익. 재밌을 거야. 이거라면 정말 재밌을 거야.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게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행동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 이런 이익과 비용을 한번 비교 평가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것 아니면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기회비용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게 되면 하나를 포기하는 비용.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2시간 일을 해서 2만 원을 버는 거예요. 최저임금보다 많이 버는 거죠. 2시간 일을 해서 2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똑같은 2시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경우로 2시간 동안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정말 재밌겠죠. 2시간 동안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만 원을 쓰는 거예요.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값을 내야 돼. 2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2시간 일해서 2만 원을 버는 것을 생각하실지, 2시간 동안 친구와 수다를 떨어서 2만 원을 쓰고 어떤 행동적인 즐거움을 얻으실지, 이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판단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얘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사례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공공기금 1억 달러를 야구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과 과연 의미가 있었을지에 대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하자. 그래서 너무나 이 예시 자체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제가 사례를 좀 바꿨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개를 새로 짓는 일, 이런 좀 큰 규모 있는 이제 사례를 이제 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마음속으로 와닿는 사례는 바로 이제 2시간의 일과 2시간의 수다였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제가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때 항상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야 이제 옳은 결정을 내리고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례가 커피 자판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많이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 자, 이것도 하나의 실험입니다. 심리학 실험.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 지문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커피 자판기 실험. 이게 완전 똑같은데 이게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건지 영어 지문에 나왔던 사례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사무원들이 커피를 뽑아 마시는 이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커피 자판기 위에 꽃을 그려놓은 거예요. 꽃이 있어요. 근데 이 커피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커피 값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에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냥 먹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커피 자판기 위에 꽃이 있었을 때와 그리고 또 사람의 눈동자를 그려놨을 때 어떨 때 커피 값을 더 정직하게 많이 냈을까요? 당연히 사람의 눈이 있을 때 더 많이 냈겠죠. 왠지 그 눈이
날 지켜보는 것 같고 커피값 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정직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때 내가 정말 옳은 결정인가 정직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정직한 결정인가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시면 바른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라고 나옵니다. 내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자, 그럼 이 말은 즉,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나온 표현을 이제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친 자동차가 여러분을 향해서 돌진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길 가고 있는데 미친 자동차가 여러분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핸드폰 보시겠어요? 아니면 친구랑 통화하시겠어요? 온 힘을 기울여서 피해야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온 힘을 다해서 피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내가 식사를 마친 뒤에 초콜릿 케이크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너무 단기적인 지금 현재 목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초콜릿 케이크 입안에 들어가면 단맛이 퍼지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배 안에 붙은 뱃살은 빨리 안 빠지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내가 옷을 입거나 했을 때 후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런 사례. 직장 상사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니면 문자나 카톡을 보냈어요. 정말 카톡 단문 보내고 싶지도 않아. 너무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야. 그러면 카톡을 씹겠죠. 그럼 당장 기분은 흐뭇하겠죠. 약 올라봐라.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 상사가 카톡이 이제 단문을 못 봤던 상사의 얼굴을 보면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장의 즐거움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난 장기적인 일에 대한 만족도는 똑같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좀 더 몇 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게 아니라 일주일 뒤, 한 달 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의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저희 신랑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 빨리 운동해야 돼. 항상 이제 늦게 야식을 많이 먹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자고 뱃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빨리 운동을 해야 돼. 지금은 괜찮지만 50대가 된다면 정말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분명히 운동을 안 하고 이 상태로 계속 먹고 뱃살을 유지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안 합니다. 왜? 저희가 왜 안 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상태가 편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좀 더 장기적으로 멀리 봐서 내가 정말 50대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지.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당장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책도 읽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되도록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해요. 미래의 내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5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내가. 그럼 내가 이상적인 모습의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사고와 거리를 두는 사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보는 것. 좀 더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어떠한 결정을 위해서.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13개를 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에게 이해가 되고, 제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부분만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마지막, 메타인지로 가겠습니다. 282페이지예요. 자,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공부할 때 정말 필요한 거죠. 메타인지, 지식에 관한 지식을 성찰해 보라 라고 나오는데, 정말 메타인지는 제가 살면서 느꼈지만 정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정말 얕은 지식이 위험한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자각해서 인식해서 스스로 나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어, 동기부여 영상이나 자기계발 영상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거기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예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부분인데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죠.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모른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책을 읽더라도 책 한 권을 더 읽게 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게 되지만 모르는 걸 모르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만함. 이게 가장 세상 살아가는데 위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얼굴을 찍어야 되는데. 얼굴 꼴이 정말 말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데 얼굴이 안 나와서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왠지 이상한 건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정말 말이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 말이 막 나와.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웃기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얼굴이 없는 클루지 도서 리뷰를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원래는 짧게 찍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더 길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독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클루지 저의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편안한 새벽 되십시오. 안녕. 다음번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안녕이라고 해놓고 계속 말을 하네요. 정말로 솔직한 리뷰를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책 어려웠어요. 네. 네, 그리고 제 자신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느라 힘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리뷰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